스위스 한 달 살기. 조하나.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면 캠핑, 등산, 여행 등 아웃도어 레저 인구가 뚜렷하게 는다고 한다. 낮고 살만해졌다. 아니, 진정 향유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평범한 일이고 다들 시간 내서 돈 내서 출장 가듯 가볍게 가곤 한다.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 배낭여행 등이 있고 최근에는 직장인 금토일 해외여행, 가까운 이웃나라를 가는 반나절 해외여행 등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여행 종류가 다양하다. 그 요즘은 어디 한 달 살기가 새롭게 유행하는 듯하다. 이를테면 제주도 한 달 살기, 발리 한 달 살기,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등등. 며칠 전 모임에서 그 지인이 불참했고 스위스 한 달 살기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수런수런 하는 중에도 와 대박 하면서 환호를 보냈다. 유럽 중에 유럽, 왠지 범접 불가한 매력이 있는 스위스에서 한 달씩이나 살다니. 무엇보다 스위스 하니까 하얀 만년설이 뒤덮인 알프스 산맥, 청정한 파란 하늘, 초록 잔디밭, 동화 속 마을과 호수들, 거기를 가로지르는 빨간 기차, 양떼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길가에는 하얀 마바리 특꽃이 피어있는 곳. 우리는 달력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스위스의 풍경을 저마다 상상하며 잠시 설레었었다. 아들. 그러니까 나 공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한 대한민국의 젊은이. 백합을 하거나 사회에 복귀하기 전 젊은 청춘들은 삶의 충전을 위해 국내든 해외든 보통은 여행을 간다. KTX를 타고 부산이나 여수로 국내 여행을 가거나 또는 배낭여행의 성지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을 많이 간다. 나는 허기롭게 유럽을 택했다. 앞으로 구직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일하느라 바쁘게 사느라 10여 년은 해외여행 한 번을 홀가분하게 못 갈 것 같아서였다. 군 복무 기간 꼬박 모은 돈으로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흔쾌히 응원해주시며 여비를 넉넉하게 보태주셨다. 여행 갔다 와서 복학하면 이제 새롭게 마음 잡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거다. 아버지도 공무원, 아들도 공무원, 2대에 걸쳐 공무원 집안이라니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 정도면 나 엄친아야? 어깨가 으쓱거렸다. 한달음에 달려온 체르마트, 여기는 스위스. 사진이나 지도에서 보던 스위스를 실물 영접하다니 꿈만 같다. 마타오른 봉우리를 보기 위해 체르마트에 도착하니 한없이 맑고 투명한 날씨가 우리를 반긴다. 이 달달한 공기는 웰컴 주스인가? 그리고 이 햇빛은 무엇? 바람 한 점 없는 날 하얀 설산에 햇빛이 비친다. 빠져든다. 이 맑은 햇빛에 내 눈은 식힘을 당한 듯 멀리 배는 설산이 비현실적으로 와닿는다. 샬레이 목조 건물 베란다에는 층층이 빨간색 꽃이 전술되어 있고 군데군데 하얀 십자 빨간 스위스 국기가 꽂혀 있다. 큰 길 대로변에는 스포츠용품 가게, 치즈를 파는 식료품 가게, 기념품 샵, 카페 등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다들 흉내내는 여유가 아닌 진짜 느긋함을 전착하고 있다.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 보니 두 분의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이 빨간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스위스 전통 악기인 땀바닥까지 닿는 긴 알펜호른을 불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경쾌하다. 우리처럼 배낭을 친 젊은이들, 선글라스를 낀 금발의 노부부들,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 스키를 메고 가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 이곳 체르마트는 연중 내내 스키를 탈 수가 있단다. 카페에 앉아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신나게 소리 지르며 달리는 꼬마들. 단체 관광객인지 캐리어를 미고 가는 사람들. 쾌적한 자연환경과 세련된 여행 문화에 관광객들도 밝다. 덤으로 풍요롭다. 대도시에 찌든 술과 도박, 마약, 섹스 같은 불편한 방어 기제는 여기 없다. 오로지 이 대자연 속에서 햇빛을 납고 바람을 맞으며 사유하라, 힐링하라, 등용한다. 원래 스위스는 예정에 없던 곳이었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에서 2명의 한국인 여학생들을 만났고 이탈리아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러다 이탈리아를 가기 전 경유하듯 스위스 남부 콕 집어서 마터호른만 보고 가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흔히들 알프스의 3대 봉을 융프라우, 마테호른, 몬블랑이라고 한다. 살인적인 스위스 물가와 일정이 마땅치 않았지만 몽블랑의 접근성이 더 좋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의 영원히 깃든 보물이 호른을, 그 마터호른을 왠지 꼭 봐야 할 것 같았다. 1박을 한다면 아침에 뜰 때 황금빛으로 물드는 황금 마터호른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다. 막 도착하자마자 시내 어디에서고 보이는 우뚝 선 저 삼각형 봉우리는 예상대로 마터호른이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인다. 오르너그라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높이 4,478m의 마터호른을 제일 잘 볼 수 있다는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도 3,000m가 훌쩍 넘는데 이 높은 데까지 가려면 철로와 톱니바퀴를 합친 산악 전동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스위스는 산악 전동기차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곤돌라, 테니클라 등 알프스를 조망하기 위한 시설들을 최고로 갖추고 있고 여름에도 눈이 쌓인 만년설산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지런히 실어 날린다. 이렇게 튼튼하고 쾌적할 수가 있나? 기차가? 일단 양쪽 창문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시야가 뻥 뚫린다. 40여 분 남짓 기차가 달리는 내내 멀리 눈높이인 마터호른이 보인다. 군데군데 전통가옥 사내들이 보이고 낮은 구름 잔디밭에는 평화롭게 양떼가 풀을 뜯고 있다. 늦가을 속에서도 파란 하늘, 흰 구름은 산뜻하다. 햇빛에 반사되는 투명한 전경은 땅에서 하늘까지 파노라마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이런 밝은 명도의 파스텔 색감을 자연에서 보다니 경이롭기도 할 뿐더러 무엇보다 이런 조용한 평온함에 깃들고 싶어진다. 우리 일행 아가씨들은 창문에 붙어서는 들떠서 환호성을 부르며 제자를 내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다. 아저씨, 초콜릿이랑 물이랑 다 챙겼지? 아, 우리는 이미 기차를 타기 전 슈퍼에서 터블론 초콜릿과 납작 복숭아를 샀다. 텀블러에 뜨거운 물도 챙겼다. 여학생들은 나를 아저씨라 부르고 나는 일행도 일행이지만 어쩌다 보니 걔네들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다. 티켓을 보여주면 전망대에서 컵라면을 준다고 하길래 보여줬더니 떡하니 한국에 신라면을 주는 게 아닌가? 아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컵라면 하나로도 우리 일행은 들떴다. 신라면에 제대로 신났다. 전망대에서 본 마터호른은 장엄했다. 크고 작은 눈 덮인 암벽 봉우리들과 그 옆으로는 거대한 하얀 빙하가 평원처럼 펼쳐져 있다. 그 가운데 빙벽 삼각형 마테호른이 호련하게 우뚝 서 있다. 사람들은 구름 없는 마터호른을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 마터오른 봉우리 위쪽을 구름이 감싸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깨끗했다. 파란 하늘에 그대로 떠있는 듯 보인다. 그 호르는 스위스의 전기가 서려있는 듯 했다. 나도 마음을, 몸을 호른처럼 우뚝 서서 바라본다. 봉우리 마터오르는 당소국 스위스를 내놨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용병국가로 볼품없던 가난한 낙농국가였던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스위스. 이제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를 넘고 시계, 렌즈 등 정밀과학과 의약품, 은행업, 관광업 등 특화된 분야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작지만 강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다 어느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국이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마터오르는 룰에 담고 교감했다. 우리는 전망대에서 기차를 타고 한 정거장 지나서 내렸다. 하이킹을 하면서 산 아래를 내려갈 예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펠체 호수에 닿았다. 경사진 넓은 평지에 둥그런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 호수 표면은 잔잔했다. 초록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야생 풀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었고 듬성듬성 뾰족한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풍경을 다 감싸듯 마터오른이 저 멀리 버티고 있었다. 산에 하나, 호수에 하나, 두 개의 마터오른이 있었다. 파란 하늘과 초록초록한 들판, 흰 살상과 호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청정한 자연은 원래 이den도라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본향이라는 듯 두 눈을 가슴을 씻겨준다.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영혼을 치유시켜준다. 우리 일행은 넓적한 바위 위에 자리 잡고 배낭에서 주섬주섬 컵라면을 꺼내 요기부터 챙겼다. 이렇게 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먹으니 꿀맛이다. 후식으로 먹은 납작복숭아도 달콤했다. 연신 먹으랴 말하랴 헌호성을 지르랴 뭐가 그리 바쁜지 아바씨들은 야생이 되어 기뻐 날뛴다. 나도 함께 못 이기는 척 같이 야호를 외쳤다. 우리가 왔다고 마터오른에게 외쳤다. 이제 사진을 찍으려 초콜릿을 꺼낸다. 길쭉한 삼각형 모양의 토블론 초콜릿을 보면 마터오른 봉우리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리다 만 것처럼 뾰족한 위쪽 봉우리 모양이 없다. 여기에다 초콜릿을 실제 마터오른에 갖다 대고 퍼즐 맞추듯 봉우리 모양을 완성하고 인증샷을 찍는 게 요즘 유행이다. 이 학생들은 차례로 인증샷을 찍어주고 이제 내 차례다. 아저씨 좀 웃어봐요. 김치 스마일 해봐요. 바로 그때 외마디 비명 둔탁한 파열음.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순간 나는 바위가 미끄러웠는지 그대로 아래로 굽그러지고 말았다. 그리곤 생각이 나진 않는다. 몇몇 장면만 기억날 뿐이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아저씨 여학생들의 다급한 거의 울먹울먹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 두두두두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다. 눈을 간신히 떠봤다. 빨간 헬리콥터가 오는데 하얀 숫자 1448 인쇄되어 있다. 저게 응급구조 헬기인가 보다. 여기 스위스는 헬기도 빨간색이네. 어디를 어떻게 데친 건가? 이마에서 뭐가 흘러내리는데 땀인지 피인지 잘 모르겠다. 손을 이마에 갖다 대려고 했건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왜 몸이 안 움직이지? 그리곤 들것에 실려가며 까무로 의식이 가라앉는다. 깊은 심연으로. 엄마. 천신만고 끝에 달려온 스위스 인터라켄. 비보를 듣자마자 우리 부부는 스위스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렀다. 남편은 가요가의 월차 연차를 냈더니 약 20여일 정도 된다고 했다. 워드 치던 서류까지 그대로 놓고 몸만 빠져나갔다고 살색일이어서 집으로 왔다. 남편이랑 나는 각자 전화통이 불나도록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바래 적는다. 스위스 대사관 전화번호, 병원 전화번호, 스위스 택시회사, 보험사 전화번호 등을 적는다. 아들이 들은 보험을,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알아봐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보험을 알아보고 있네, 참. 아들이 들은 보험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아.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납부 통장을 들여다보고 알아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간략적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산집을 후여청 방식으로 하는 거라 했다. 꼭 필요하다면서 진료비 첨부서, 진료 기록지,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몇 개를 알려줬다. 팩스도 된다고 했다. 팩스 번호도 알려주었다. 나머지 사내보험 같은 거는 특약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확인은 갔다 와서 하자. 메모지가 작아서 적다 말고 탁상 들녘에다 사인펜으로 휘갈겨 적고 부엌 뜯어서 캐리어에 집어넣는다. 아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은 지가 관건인데 나는 생각하다 말고 고개를 저으며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비싸다는 그까짓 병원비가 문제겠습니까? 집은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나도 모르게 철푸덕 주저앉아버린다. 고익은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린다. 캐리어에 컵라면, 햇반, 김 등을 챙긴다. 마침 집에 있던 것들이어서 넣었을 뿐인데 스위스 물가가 높다는 말을 들어서 필요할 것 같아 챙기지만 그딴 게 뭔 상관이야. 내가 왜 먹을 것을 챙기고 있지? 짐이고 뭐고 그냥 몸만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부터 손과 발이 따로 늘고 있지를 않나 허둥지둥거리고 있다. 아니 그보다 환전을 해야 하는데. 아냐, 카드도 되니까 카드 좀 있는 대로 다 챙기자. 마침 남편이 현지 스위스 대사관하고 연락이 닿았다. 통화하라고 날 바꿔주는데 대사관 직원이 말을 아끼는 걸 보니 불길하다. 긴가민가 불안하지만 어떡하랴. 그렇다는데 아까부터 삥. 이게 무슨 소리지? 내 귀에서 나는 소리구나. 이명이 계속 들린다. 나는 그딴이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시한다. 참참, 당신 여권 유효기간? 남편이 여권 찻잠을 켜치고는 아직 괜찮아. 순간 남편의 오글거리는 입모양만 보일 뿐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남편의 여권을 낚아채 눈으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채 몇 개월 남지 않은 걸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그마한 기내용 캐리어를 숨기고 입던 옷에 패딩만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나도 대사관 직원처럼 내내 말을 아꼈다. 취지행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지금 출발하는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나? 기다렸다 직항을 타나? 그래도 직항이 낫겠지? 공항 데스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직원은 바쁜 내 쪽의 사정을 알 바 아니라는 듯 느릿느릿 사무적으로 대한다. 새벽 시간 근무라는 건 감안해도
너무 불친절하다. 따지고 싶지만 힘이 없어 말을 할 수가 없다. 네, 네. 대답만 한다. 핸드폰도 서류에 이름 전화번호만 적고 그대로 로밍인가 뭔가를 했다. 유로와 프랑도 환전하고 의자에 풀썩 널브러져 버린다. 늦가을 새벽 시간의 공항은 텅 비어있고 설렁했다. 여태껏 보아왔던 낮 시간 공항의 모습과 다르다. 마치 공연이 끝난 무대 같다. 어쩜 그렇게 으슬으슬 추운지 패딩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바짓단을 걸어 모아 양말을 여몄다. 그래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카트 소리가 높은 천정고에 닿아 희미하게 바닥으로 내려앉는다. 남편이 생수와 빵 한 조각을 내민다. 생수 한 모금을 먹고 바나 한 입 먹었으나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 도로 뱉는다. 남편이 이거는 먹어야 한다고 해서 묻지도 않고 한우로 된 알약을 삼킨다. 빨리 아침이 돼야 되는데 이 밤이, 이 새벽이, 이 고난을 느낀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게이트 앞에서 졸다 깨다 하다 보니 날이 밝았다. 멍한 표정으로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안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눈도 못 붙인다. 남편과 내가 먹은 거라곤 우왕청심한 한 알이 고작이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안 깨어나면? 장례들차도 밟아야 하나? 고개를 도리즐친다. 안 돼! 큰 소리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든 살려야 돼. 취리 공항에 도착해서 주차를 2번 갈아타고 밤중에 인터라켄 서통역에 도착했다. 뜻밖의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주었다. 아들이 마터오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산이라서 헬기를 띄워 제일 가까운 응급실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오다 보니 이곳 인터라켄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은 5층 정도 되는 기역자 건물이었고 한눈에 봐도 아담했다. 들어서서 살펴보는데 우리나라 종합병원처럼 모든 과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를 만났는데 한결같이 금발의 푸른 눈이었다. 여기가 미국의 스위스 병원이라는 걸 실감했다. 생겨냈다. 병원 측으로부터 아들은 아직 의식이 없다고 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스르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이 내 어깨를 꽉 잡고 부축해 주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들 팔에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기계를 걸어놓고 머리에는 가는 선을 여러 개 달아넣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뇌파 같은 것을 기록하고 또 한쪽에는 빨간 불빛이 껌벅껌벅거린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머리, 안듯하게 꼭 감은 눈,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청백한 아들은 분명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 샤방이 타일벽이고 삐삐 기계음 소리만 저교하게 들린다. 내진탕과 내측 축두엽이 뼈 조각이 골절되었다고 기다려봐야 한다고 뇌압이 높아 어떤 처치도 시술도 할 수 없고 뇌압이 떨어질 때까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행히 현재로 봐선 뇌출혈은 없다고 의식 회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단기 기억 상실, 실어증, 손발 떨림, 뇌 부위의 충격에 따라 각기 다른 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의사가 영어 발음인지 독어 발음인지 뭐라 말한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스어 등 4개의 공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독일어를 쓰는 것 같았다.
대사관 직원이 통역을 제대로 해주기나 한 걸까? 아들이 생사가 달려있는데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이 맞나?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낯설기도 낯설기도 이렇게 낯설 수가 있는가? 더더욱 이곳 머나먼 이곳 땅 스위스에서 보고도 안 믿어지고 듣고도 안 믿어진다. 비현실적인 이곳 풍경, 눈앞이 캄캄한 공포, 얼음땡하듯 술래가 되어버린 몸, 매분 매 초마다 주눅이 드는 상황, 목소리도 나오질 않는다. 이역말리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부가 병원 복도에서 우두망차에 서 있으려니 의사와 얘기를 마친 대사관 직원이 쫓아와 숙소를 안내해주겠다고 한다. 앞이 깜깜해서 가늠은 잘 안 되는데 병원과 숙소는 차로 한 10여 분 남짓 걸리는 것 같았다. 직원은 이 밤에 2시간 남짓 차를 몰아 대사관이 있는 베른으로 간다고 한다. 낯선 곳에 떨어져 주변을 살필 법도 한데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침대에 몸을 뉘이고는 스르륵 잠이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벌떡 일어나졌다. 여기는 스위스고 우리 아들은 이곳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의식이 없다. 갑자기 두통이 파동처럼 밀려온다. 숙소는 레지던트 개념으로 도미토리와 커다란 취사장과 캠핑장도 갖춰져 있다. 멀리 희끗희끗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간단히 요기를 하고 데스크에다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은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었고 생각대로 역에서 가까웠고 무엇보다 외졌다. 병원 부지를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간다. 병원은 본관 건물 외에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주차장만 옆에 덩그마니 있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와 주차장만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원통 랩은 고운 모래 흙 운동장이다. 오전 오후 하루 2번 면회를 한다고 했고 매번 어떤 지침이든 동의서에 사인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의식 없는 아들을 들여다보고 병원 복도로 나왔다. 병원 안은 협소해서 이렇다한 로비 같은 것도 없고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보호자를 위한 의자도 없었다. 남편이 답답하다고 나가자고 했다. 회전문을 나서니 운동장 같은 병원 부지 한참 저쪽에 벤치가 보였다. 터벅터벅 걸어가 앉았다. 막 앉으면서 앞을 보니 설산 봉우리가 우뚝 보인다. 희끗희끗한 설산 봉우리들은 숙소에서보다 한층 더 가까이 보인다. 벤치에 앉아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병원 건물과 옥상의 빨간 스위스 국기, 그리고 주차장과 설산뿐이다. 가을한 가을 하늘이 눈이 부시게 시리다. 숙소에서 병원에서 저 하얀 설산이 보인다.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하얀 설산 봉우리들은 옹승집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융프라우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나중이었다. 점심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오후 면회를 했다. 또 적요한 침묵을 대하고 나왔다.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되돌아온다. 주차장 한켠에 텐트를 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 인도 사람인데 부인이 입원 중이고 스위스의 물가가 하도 비싸 숙소값을 아낄 겸 텐트에서 지낸다고 했다. 2번의 면회를 마치고 밤 12시가 다 되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남편은 작정한 듯 컵라면에 물을 붓고는 나한테 한 젓가락 먹이라 했건만 내가 도리지를 하는 바람에 컵라면을 쏟았다. 신물은 목구멍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입으로는 뭘 씹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하다. 아무 말 않고 남편은 바닥을 치운다. 혓바닥에 뭐가 자꾸 걸려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하면서 보니 허연 입천장 껍질이다. 다음날 텐트를 빌린다고 손짓 발짓했더니만 주인은 용케 알아듣고 빌려주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의 절박한 표정을 읽었으리라. 가까스로 병원의 허락을 받아 병원 부지 잔디밭에 텐트를 쳤다. 그렇게 우리가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놔두고 병원 밖으로 나가 카페에서 커피를 호짝거리다 도로 들어와서 면회하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눈만 뻔뻑거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 생각에 잠겨 지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긴 시간, 멈춘 시간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병원 측에서 아들의 배남을 줬는데 마치 유품 같아서 열어보기가 싫었다. 아니다. 저번 한국 갈 때 아들이 메고 가게끔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구석에 뉘쳐놨다. 이곳 스위스. 멀리 눈덮인 설산 벙어리들이 반짝거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 타라나는 하얀 솜털구름. 벤치에 앉아 프렌치 키스를 나누는 연인들.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빨간 전화박스안 누군가에게 웃으며 전화하는 여자. 엄마 손잡고 공원에 온 아장아장 걷는 꼬마는 비둘기를 쓰다듬는다. 푸드득 푸드득 날아오르는 비둘기 떼. 푸른 창공을 선회한다. 다들 평화로운 안온한 풍경이다. 우리 부부는 절대 깰 수 없는 풍경. 이곳 텐트 안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늘하다. 그런간 멀리 설산에서부터 폭풍우가 몰려오고 하늘은 잿빛 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호드득 흙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돌풍처럼 사정없이 낙엽들이 흩뿌려지고 유리창이 깨진 공중전화 박스에는 소화기가 줄만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다. 녹슨 자전거는 기괴하게 저절로 달리고 있고 비둘기를 쓰다듬던 꼬마는 땅바닥에 붙은 석상이 되어버리고 매서운 눈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전서고들이 때를 지어 푸드득거리고 있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듣는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리라고는, 이런 식으로 스위스를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피가 마르는 가운데 아들은 의식을 회복했다. 나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아들은 우리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전혀 못한다. 실어증에 걸린 것 같다. 아들은 표정이 없다. 아들은 또 잠이 들어버렸다. 면회가 끝나고 우리 부부는 텐트로 왔다. 침묵과 한숨. 남편은 어제 한숨을 쉰 것은 언제 깨어날지 몰라서고 오늘 한숨을 쉰 것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몰라서라고 한다. 텐트 안에서 불어터진 컵라면을 억지로 먹었다. 지금은 뭐라도 먹고 힘을 차려야 한다. 다행히 한 이틀 지나면서 아들은 우리를 간신히 알아보는 것 같았고 물, 겸원 등 몇 마디 단어를 말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실에서 담당 의사가 오오자 입회하에 머리에 감은 붕대를 풀어보았다. 딱딱 밀은 머리 군데군데 핏자국이 보이고 마지막 붕대까지 풀자 아니 이건?
아들 오른쪽 머리 측두엽에 뼈가 함몰된 채 관자놀이 쪽이 움푹 패여있는 게 아닌가? 그 깨진 뼈 위로 이마에 피부가 잔디처럼 덮여있고 머리 쪽은 얼기설기 꿰맨 실밥 자국이 보인다. What happened to bone? 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네가 원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임시로 보관해놨고 예후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어떤 증후군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고 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그란 머리뼈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다. 우리 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지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도 뇌출혈이 없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짧은 위로를 건넨다. 몇 날 며칠을 숙소와 병원으로 갔다. 요령이 생겨 병원으로 갈 때는 걸어가고 숙소로 올 때는 택시를 탔다. 병원으로 갈 때는 음식점, 스포츠용품샵, 기념품 샵이 즐비한 번화가를 리정처럼 걸어간다. 택시 안에서는 설산봉우리를 눈으로 적치면서 숙소로 가곤 한다. 남편은 여기 스위스 병원 매뉴얼을 따르지 말고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한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증후군이 증상이 나올 줄 알고 그걸 기다리며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는단 말인가? 병원 측은 미진하게 대처하고 신속하지 못하다. 개인정보 동의, 보호자 동의서, 매번 실출할 때마다 사인을 받고 주사 맞을 때도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게다가 상세한 설명 없이 항상 통보만 해준다.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게다가 상식적인 말만 되풀이한다. Now we are watching. 스위스는 관광 인프라는 세계 최고인지 몰라도 의료 인프라는 아무리 봐도 꽝이다. 애를 빨리 서울로 데려가야겠다. 병원 측에 단호하게 우리 뜻을 밝혔다. 서울로 이송하겠다고. 병원 측은 난색을 표한다. 입원하면 병가 항목에 따라 최소 입원 일수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디파짓인지 보증금인지 그런 것도 계산이 복잡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보다 지금은 위중해서 비행기 타고 어딜 이동하는 게 환자에 안 좋다고. 너희 나라는 의료 선진국이 아니니까 여기서 치료받고 가는 게 낫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망할, 내 오늘 단판을 지으리라. 나는 목소리를 높여 병원 측에 항의했다. 좋다. 모든 건 우리가 책임질 테니 보호자 동의서를 다오. 사인하게. 좋다. 모든 건 우리가 책임질 테니 보호자 동의서를 다오. 사인하게. Give me a paper. I will sign. All responsibility is on me. 되지도 않는 영어를 쓰며 계속 눈을 부릅뜨고 따졌다.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나라에 데려가서 치료한다는데 왜 환자를 불모로 붙잡고 있느냐면서 한국말로 강팍하게 떠들었다. 마침 한국분 교민 한 분이 통역을 해주러 왔다. 나는 대사관 직원인 줄 알고 우리도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할 테니 당신도 자국민을 위한 대사관 직원이니 같이 사인해달라고 했다. 얼떨결에 그럴구만 하고 사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에다 힘을 주며 카운트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뭐라 의견을 교환하고 하더니만 못 말리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퇴원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치료했던 자료와 기록들을 사료와 CD로 주겠다고 했다. 저 알량한 CD 한 장 주면서 허브지게 비싸게 받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 남편과 나는 의기양양하게 병원비를 수납했다. 얼핏 보니 6만 3천 프랑 정도 나온 것 같다. 보험 제출용 서류도 챙겨달라고 했다. 이래 절차를 병원이 주도하는 게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게 되어버렸고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였다. 교민부는 소식을 듣고 이것 병원을 무작정 왔다고 한다.
스키를 타다가 하이킹용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병원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의식이 없게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여태껏 없었다고 한다. 금인부는 500프랑을 건네주며 악수를 하고는 남편의 어깨를 툭 치고 갔다. 우리는 이역만리 먼 이곳 스위스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 내친 김에 오늘은 아들 곁에서 밤새고 싶다고 우겨봤다. 원래 자기네는 보호자 감염제도가 없어서 단위 침대도 제공되지 않지만 특별히 이제 2개를 주겠다고 한다. 또 동의서를 쓰라고 했다. 남편은 사인을 하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원래 말 수 없고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편은 숙소에 가서 짐을 챙겨 내일 병원에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다. 나 가? 응, 우리 아들. 내일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자. 좋아. 한국에 가면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오합 수술을 받을 것이며 너는 반드시 완쾌될 것이다. 얘기해 주었다. 액땜은 이곳 스위스에서 다 했다. 다 큰 아들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어깨를 터덕거려 주었다. 다음날 캐리어 깊숙이 서류와 CD를 집어넣고 세 사람의 여권을 숨기고 있는 사이 잠깐 처치실에 들렀던 아들이 왔다. 아들은 머리에 군대를 감은 채 아이를 싸는 하얀 스티로폼 같은 그물망이 씌워져 있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뿌듯하고 웃음이 나왔다. 급한 대로 모자를 더 씌워주고는 거울을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추켜 세웠다. 됐다. 멋지다 아들.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짐을 반동그려 그 병원을 출발했다. 역에서 융프라우를 잠깐 모으는 슈지히행 기차를 탔다.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병원 측에서 출발할 때 미니 아이스박스를 건네주었다. 아들의 머리 뼈조각이 들어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회한이 밀려와 마음이 울컥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다.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그때 울리라.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탑승 내내 아들은 그 아이스박스를 소중히 안고 갔다. 공항에 내려 남편은 직장으로 가고 나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여차저차해서 외국에서 바로 오는 길이다. 빠른 시간 내에 머리뼈 봉합수술을 받길 바란다. 서류와 CD 영상 자료와 함께 아이스박스도 건넸다. 이곳 대학병원은 입원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려운데 우리는 바로 입원할 수 있었다. 엑스레이, CT, MRI 등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고 대학병원 측도 스위스병원과 대체로 같은 진단을 내놨다. 일단 봉합수술을 한 후 증상과 상관없이 재활치료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고 한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아직 환자가 20대라 회복이 빠를 거라 했다. 봉합수술은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깨진 머리뼈를 원위치에 고정하고 관자놀이 쪽 이마 표피를 덮어 두피 쪽으로 팽팽하게 당겨 봉합했다. 수술 자국은 두피 쪽이라 머리카락이 자라면 감춰진다고 했다. 감쪽 같았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얼굴을 찾았다. 매일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아들도 상태가 호전되어 일단 말을 단어가 아닌 짤막한 문장으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눈도 초점이 훨씬 또렷해졌다. 자기가 당한 사고를 기억해내는 걸 보니 단기 기억 손실도 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오늘 밤은 드디어 올 수 있으리라.
스위스 한 달 살기의 주인공은 거의 3개월 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했다. 그간 전화도 안 되고 단톡방도 나갔고 연락이 안 되었다. 아들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차에 그 지인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총무인 내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았다. 병원 앞 카페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은 얼굴이 많이 상해서 초췌한 모습이었다. 스위스 한 달 살기는 여행이 아니고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스위스 병원에 갔다 온 것이라고. 지금은 외래로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씩 더디게 원래 모습을 찾아간다고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아들은 경찰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이제 다른 진로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인은 스위스 카우벨을 회원시대로 샀다면서 건네주었는데 한사코 안 받으려 했지만 한사코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매사에 꼼꼼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의 지인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잘해내리라. 이번 일도 잘해냈구나 믿었다. 그날 서둘러 떠나는 지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 오늘 지인의 부고를 들었다. 사이는 묘출혈이라고 한다.